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ADSP 48회 합격을 위한 라이브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계철 대표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48회 ADSP 시험 관련해서 몇 가지 진행 상황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교육 자료는 47회 ADSP 시험 문제 내용이고, 우리 시험에서는 ADSP 시험 직전 시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출제위원들은 난이도 조절을 하게 되고 출제 문항수도 선별을 하게 되겠죠. 그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직전 ADSP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47회 ADSP 문제와 더불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예상되는지 예상 문제를 적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과목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해당되는 출제 예상을 보게 되면 우리 그동안 1회부터 47회까지 출제됐던 ADSP의 출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과목은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이해 파트, 두 번째 데이터의 가치와 미래 파트, 세 번째 우리 해당되는 가치 창조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전략 인사이트 파트로 되어 있죠. 자, 화면에 보시게 되면 특별하게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형광색 되어 있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47회 때 비껴간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언제든지 48회 문제에 등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형광색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출제 예상을 미리 예측하게 되고 47회 때 기출문제가 이 카테고리 안에서 출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또 하나 있다면 그러면 47회 났던 출제가 되었던 문항 중에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게 되고, 그러면 48회 때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시험이 우리 ADSP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 꼭 포인트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 첫 번째 데이터와 정보 파트에 정성적과 정량적 데이터의 정의가 있어요. 이게 왜 형광색으로 되어 있냐면 47회 때는 데이터와 정보 파트에서 정성과 정량을 제외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의미겠죠. 자, 이렇게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47회, 48회 출제가 되면 난이도는 떨어지게 되고 합격률은 예상보다 훨씬 더 상승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패턴, 규칙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ADSP의 성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러분이 3과목을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럼 1, 2과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남는 시간 계속 3과목에 전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고, 따라서 1, 2과목을 저 교육자료와 같이 형태로 정리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형광색에 보이시면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와 객체 지향 DBMS가 있어요. 아마 48회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와 DBMS, 객체 지향이랑 차이점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또 그 밑에 데이터베이스 계열이라 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순수하게 현업상의 데이터, 그걸 데이터베이스라 하게 되고 우리는 특정 저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약간 정형화된, 구조화된 형태의 저장소를 ODS라 하게 되고 여기 데이터 레이크는 원시 저장소입니다. 자, 이런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한 특정 팀 부서에서 응용하게 되는 데이터 마트. 자, 이런 저장소 개념 문제가 48회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하나 데이터베이스 설계 프로세스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특정 저장소에 옮기는 도구를 ETL이라 하게 되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여러분의 밸런스, 합격률의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1, 2과목은 영역을 넓히기보다는 오늘 배부된 공유자료, 교육자료를 통해서 각각 내용들의 정의를 한 페이지에 다 옮겨 적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장단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 2과목 요 출제 예상에서는 90%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죠. 자, 이런 형태를 여러분이 학습하시는 게 중요하고, 안타깝게도 오늘은 1시간 20분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카테고리 구분하고 형광색을 유심히 있게 정의하는 걸 여러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출제 예상을 가지고 한번 47회 어떤 출제 카테고리를 갖고 있고 48회에서는 더 확장된 개념, 출제 가능성이 무엇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2의 파트이고 우리 47회 때에서는 바로 지식의 형태, 암묵지, 형식지의 상호작용 4가지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오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1번은 주는 문제이죠. 그러면 어떤 유형이 48회에 등장할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성과 정량 데이터의 특징을 비교한다. 또는 사례가 주어지게 되고 정성과 정량을 찾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정성 데이터라는 것은 정량 데이터에 구분하는 기준이라 한다면 수치화할 수 있느냐 여부와 관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성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속성, 범주를 의미하는 데이터가 정성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케이스만 구분해 주면 되겠죠. 정량, 정성, 정의를 가지고 오답 고르는 문제. 사례가 주어지게 되고 정성과 정량 데이터를 구분하는 문제가 48에 예상되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데이터와 2의 파트에서 뭐가 있냐면 DIKW가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보, 지식, 지혜와 서로 간의 사례를 통해서 구분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47회 기출문제처럼 사례가 주어지게 되고 올바르게 연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지만 또한 패턴을 바꾸게 되면 정의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이런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지식은 이와 같은 정보를 기반을 통해서 무엇을 예측하는 게 출제 키워드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 오늘 공유된 교육자를 가지고 학습을 하되 이렇게 확장해서 학습하시면 그 범위 내에서만 출제되는 것이 1, 2과목이고 우리는 3과목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1, 2과목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건 약간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니까 1, 2과목을 이와 같은 형태로 정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굉장히 핫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험 문제에서 늘상 출제됐던 패턴을 갖고 있다가 25년도에서 한 번도 회차해서 빠지지 않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4가지 카테고리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크게 정보의 축적 및 전달, 정보 이용, 정보 관리 측면, 경제 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올바르게 연결하는 문제가 이번 회차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3번 문제처럼 해당되는 정보의 축적 및 전달 측면의 카테고리를 박스를 보여주게 되고 정의로 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3번 출제 문항의 유형은 25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4회차 진행하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용이 중요하기보다는 좀 더 다른 문제가 출제되어 하기 때문에 등장한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 익명성이라는 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의미하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예요. 외부로 유출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익명정보라는 건 뭘까요? 이거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정보예요.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다른 데이터와 연계하더라도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익명정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개념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또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 중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4번 문항 외에 우리 데이터 마스킹도 있고요. 데이터 값 삭제도 있고 가명 처리도 있어요. 따라서 이번 유형의 시험 문제는 이 비식별화 기술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 또는 개인정보와 익명정보를 구분하는 유형이 이번 회차의 예상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5번 문항부터는 카테고리가 바뀌었어요. 2장에 관련된 겁니다. 우린 빅데이터의 특징을 3V, 5V라고 하죠. 여기 5번 문제, 5번 문항은 빅데이터 크기와 관련된 문항인데 이른바 3V에 관련된 문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 48회차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 시험에서는 이 빅데이터 3V 중에서 첫 번째 볼륨이 데이터 크기인데 데이터 크기 순서가 이번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 순서를 기억하기. 자, 우리는 데이터의 크기는 이진 데이터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크기 간의 간격은 2의 10승배입니다. 1024배의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깔끔하게 앞에 우리 48회자의 빅데이터 3V에 관련된 문제는 정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6번 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빅데이터 테크닉 기법이 7가지가 있습니다. 연관 규칙부터 해서 SNA 분석, 사회 연결만 분석까지 있죠. 그런데 빅데이터 테크닉 기법 7가지 중에서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늘상 회차별로 출제가 됐죠. 근데 6번 문항에서 뭐가 출제가 됐냐? 연관 분석이 출제가 됐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으니까 1번에 설명한 회귀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연관 분석이 출제가 됐으니까 48회차 할 때는 유전 알고리즘과 SNA 분석이라 할 수 있는 사회 관계만 분석이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예측해 보면서 학습하는 것이 1, 2과목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 팩트 있는, 임팩트 있는 과정의 학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우린 크게 타겟 변수, 목표 변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앞에서 3과목에서 언급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7번에서는 군집 분석 설명하게 되고 최적화란 단어가 들어와 있어요. 유전 알고리즘이라 바로 이 최적화 알고리즘인데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47회는 이런 형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48회 출제 유형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강화학습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지도학습, 비도학습은 출제된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상컨대 강화학습이 다른 파트에서 문제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해당되는 정의를 가지고 학습의 종류가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48회차 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전이학습은요. 이런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전이학습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방법, 학습 방법에 관련된 것이 전이학습이 있습니다. 전이학습은 우리 앞 회차 빅데이터 분석 기사 파트에서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7번 문제에서 확장돼서 개념 정리하시면 여러분 1과목에서 최소한 8문항은 득점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죠. 자, 8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빅데이터 테크닉 기법을 언급해 드렸고 빅데이터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이 있습니다. 이 역시 한 번도 회차별로 빠진 적이 없어요. 빅데이터 위기 요인은 3가지가 있고 통제 방안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연계하는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고 여기 보기는 나와 다가 잘못된 서로 간의 역크로스로 연결해 주는 것이 올바른 연계이죠. 단 하나 확장된 개념으로 해서 우리 도서에는 빅브라더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해당되는 정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빅브라더는 결국에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용어예요.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 문항의 유형의 확장성이라 한다면 굉장히 한계를 갖고 있어요. 어떤 특정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빅브라더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에서 탄생된 단어인지 모르게 되면 여러분이 혼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바로 빅데이터 위기 요인 중에서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것이 빅브라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에서는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7+1과 관련된 겁니다. 아래 하단에 형광색으로 보게 되면 OLTP랑 OLAP 문제는 47회 차에서 9번 문제로 등장했어요. 그러면 48에서는 뭐가 등장할까요? CRM, SCM 또는 ERP, BIPA가 있고 우리 주식관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KMS가 등장할 가능성 또한 못지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형광색 되는 포인트에서는 100%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파트가 바로 9번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사회 기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육 행정 시스템, 나이스가 있고요. 이런 사회 기반 데이터 솔루션과 기업 내부 데이터 솔루션 카테고리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또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번은 데이터 사이언스 계열이에요. 자, 데이터 사이언스와 통계학과 데이터 마이닝과 차이점과 관련된 문제가 48회에 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서는 하드와 소프트 스킬과 관련된 개념 차이 구분이 47회 자체 때 등장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앞에 좀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등이 있어야 되냐면, 여기 출제 예상을 보게 되고, 이번 47회차에서는 어떤 카테고리에서 출제가 되었구나. 바로 형광색이 없는 포인트가 이번 회차에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48회차에서는 똑같은 카테고리 유형에선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혼용되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등장할 것인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형광색 표현으로 되어 있는 출제 예상이고, 여러분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출제 예상에 나와 있는 이 카테고리별로 정리하시면 1과목은 8문항 이상 내에서 출제가 된다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과목 파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간중간 우리 라이브 강의로 진행하니까 여러분 채팅창에 질문사항 올려주시거나 하시면 중간중간 확인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문제 은행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가 여러분 48회 응시생이시잖아요. 그럼 47회 곱하기 50문항 하게 되면 2000문제가 넘잖아요. 2000문제 이상 더 확장할 수 있을까요? 퍼센트를 따지면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한 적게는 25%, 많게는 40% 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3과목을 공부하신 분은 이 용어를 알 텐데 너무 기출문제에 최적화되어 있으면 실제 시험 문제에서 약간 변수가 생길 수 있는 회차가 등장할 가능성이 50% 정도 됩니다. 약간 출제 유형이 바뀔 수가 있어요. 즉, 기출문제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으면 과대적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해요. 그리고 문제에 너무 집착하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개념 정리가 안 돼요. 문제로는 이게 어느 카테고리의 문제고 어느 유형의 문제인지 여러분은 이론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기출 문제가만 가지고 그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과목을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출제 예상을 가지고 한번 옆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여러분 3과목을 약간 여유롭게 천천히 다급하지 않게 진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학습 팁을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은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입니다. 두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획의 이해와 분석 마스터 플랜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과목은요, 암기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약간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이 그냥 대충대충 하다가, 즉 한두 번 보고 기출문제 보니까 금방 알 것 같아 라고 하시게 되면 낭패를 볼 수가 있는 파트가 이 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입니다. 따라서 아주 좀 나한테 가혹할 만큼 꼼꼼하게 반복 암기력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 1, 2과목을요 한 과목처럼 생각하시면 거의 80% 이상은 합격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에서 자꾸만 암기력이 떨어지고 반복 회독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다른 과목에서도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1, 2과목을 가지고 거의 매일매일 내가 반복 회독해 가면서 이 학습량, 내가 확인해 보는 자가진단 시간을 좀 줄여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가서 3과목을 진입하셔도 늦지 않아요. 너무 급하게 3과목을 진입하고 1, 2과목을 약간 등한시하게 되면 오히려 전체 과목에서 여러분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다뤄야 할 교육자료는 단권화하는 게 중요하죠. 이 책 저 책 계속 프린트물로 쌓이게 되면 여러분이 회독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개념도
혼란이 생깁니다. 이 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죠. 자, 이 과목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에서는 48회에 예상되는 문항이 있는데요. 바로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저장 방식이 있어요. RDB로 저장하는 방식, NoSQL로 저장하는 방식, 요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분석 방법론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메모할 수 있으면 옆에다 메모 좀 해주세요. 분석 방법론의 구성 요소는 5가지가 있어요. 그 옆에다가 꼭 메모하시면 되겠고, 우리 그 밑에 형광색으로 나와 있는 분석 방법론에는 3가지가 있어요. KDD, 크리스피D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있고, 이 파트에서 늘상 두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KDD 따로 할 필요 없고 KDD, 크리스피D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하나의 커다란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겠고, 아마 여러분 메모지에 요약하게 되면 A4 용지 반 페이지 정도가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건은 여기 나와 있는 맨 마지막 KDD, 크리스피DM과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하나의 절차적 방법이기 때문에 다 100% 암기 파트예요. 이걸 깔끔하게 암기하지 않으시면 이 과목에서 여러분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장이죠. 분석 과제의 발굴이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작은 넘버링 03입니다. 그죠? 분석 과제 발굴 방식은 하향식과 상향식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상향식은 흰색으로 되어 있고 하향식과 디자인 사고는 형광색으로 되어 있죠. 상향식은 47에 등장했으니까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47회 차 때 등장했던 것은 형광색으로 표현하지 않고 48회 때 등장할 가능성이 이렇게 형광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이 패턴이 48회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한번 시험 보고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거의 맞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은 형광색을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특히 거기에 나와 있는 12번에서 분석 프로젝트는 5가지 관리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 포인트는 거의 100%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고 아쉽게도 47회 차 때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48회 차 때 가능성이 거의 99.9%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실 거 추천드립니다. 자, 2장의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늘상 말씀드립니다. 형광색이 47회 때 등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등장할 겁니다. 99.9%는요. 그런데 이 중에서 7번에 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 요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99.99%이죠. 늘상 나왔던 것이 안 나오게 되면, 출제가 안 나오게 되면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48회 때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출제 예상 옆에다가 여러분이 공부하는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요약을 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해요. 괜히 이 과목 여러 페이지 볼 필요 없이 여기에다 내용을 주석을 달고 설명을 옆에다 표현한 다음에 얘만 갖고 계속 반복해도 보세요.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는 언제 풀어보느냐? 시험 한 3, 4일 남겨놓고 빠르게 문제 정답 보일 겁니다. 아마 요게 정리가 되면 기출문제는 훨씬 더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짧은 합격 팁입니다. 자, 11번 이 과목 출발하도록 하죠. 자, 분석기의 고려사항 3가지는 늘상 출제가 됐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하도록 해요. 우리 여기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모델이 좋은 것이지 정교하고 복잡한 모형은 우선될 수가 없고 가치가 훌륭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상 빨간색 나와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오답 보기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준비하지 않으시면 실제 문제에서 보게 되면 혼동될 수가 있어요. 이번 48회 오답 보기 출제 예상 문장입니다. 자, 12번. 우리 앞에서는 정성과 정량 데이터를 구분했잖아요. 그거는 수치화시킬 수 있느냐 여부에 따른 구분이고 우린 데이터 구조화된 정도에 따라서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구분하는 문제가 12번 문항이에요. 물론 해당되는 로그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거든요. 잘못된 설명이기 때문에 오답이죠.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예상컨대 반정형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XML, JSON, 로그 데이터 이렇게 보여주고 한 개를 다른 데이터를 보여줘서 사례를 보고 찾는 문항이 예상 문항입니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탐색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은 그냥 단어를 그냥 패스하지 마시고 데이터 탐색 이게 어디에 등장하는 걸까요? 이 과목에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단계와 태스크와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태스크 중에 뭐가 있냐? 데이터 준비해 보시면 탐색적 EDA 파트가 있습니다. 데이터 탐색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파트가 뭐에 관련된 것인지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보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상세한 문제 해결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모델링 단계고 탐색적 단계에서는 그림 그려보고 기초 통계량 추출해 출력해보고 거기서 끝이에요. 특징을 잡아내는 과정이거든요. 결국에는 13번 문항은 뭘까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와 관련된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정립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분석 방법론 파트에서 갖고 온 문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4번 우리 분석 기획할 때 분석 주제 유형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거 틀리면 정말 안 돼요. 분석 주제 유형은요. 분석 대상과 방법에 따라서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4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최적화, 솔루션, 통찰, 발견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등장했냐면 최적화, 솔루션, 통찰, 발견인데 통찰을 관찰로 오답 보기가 등장했어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지나가게 되면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꼼꼼한 또는 세밀한 학습이 요구되는 것이 이 과목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요. 1, 2과목의 변별력이 없어졌어요. 시험 문제 난이도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 투입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거의 2년째 접어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냥 기존에 있는 문제에서 약간 조금씩 변형된 문제. 1과목에선 시사적인 문제가 한 문항 등장할 수가 있고 2과목에선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1과목에서는 평균적으로 8문항, 2과목에서 8문항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과목에서는 우리는 서너 문항만 맞으면 되니까 3과목에서 14문항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이 중압감이 내려갑니다. 그죠? 편해져요, 마음이. 그래서 1, 2과목을 여러분이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반복 회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 다가가서 그때 회독하는 건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뇌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때부터 지금부터 계속 처음에는 암기가 안 되죠. 하지만 오늘 보고 내일 보고 그런 형태로 완성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죠.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상향식 등장했다 했잖아요. 그죠? 네, 상향식의 정의 문제예요. 이거 하향식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럼 이번에는 뭐가 등장할까요? 우리 시험 문제 보면 상향식 접근 방식의 프로세스가 있고요. 순서가 있어요. 하향식 접근 방식의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순서를 우리 시험 문제 엄청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포인트가 있다면 상향식은 빅데이터 분석 환경에 적합한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 환경에 올바른 사례가 또 뭐가 있나요? 프로타이핑 방식이 있어요. 얘네들은 같은 카테고리예요. 그죠? 근데 하향식은 문제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떤 탐색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걸 탐색할 필요가 없다고요. 따라서 이런 연결 카테고리, 그 범위 안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서 연계를 잘못해서 고르는 오답 유형의 문제가 48회 때 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6번, 이제 분석 마스터 플랜 넘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차가 중요한데 우리 출제 예상을 보게 되면 목차 순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항상 그 목자 순서대로 개념 정리를 하고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금방 답이 보여요. 왜냐하면 그 영역 외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0%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분석 마스터 플랜 수립에서 우선순위 고려 요소 세 가지가 있고 분석 적용 및 순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분석 과제 적용 범위 순서가 세 가지와 우선순위 고려 요소 세 가지를 서로 혼용시켜 놓고 구분하는 문제가 늘상 출제가 됐어요. 근데 틀리면 안 되는 문항입니다. 너무 간략해서. 자, 17번이 또 여러분한테 부담되는 문항이에요. 우리는 해당되는 분석 수준 진단을 해야지 거기에 맞는 교육 커리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분석 수준을 진단하는 항목 중에 뭐가 있느냐?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가 있어요. 그럼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분석 준비도는 과연 우리 조직에 이런 인프라가 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고 분석 성숙도는 내가 우리 활용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는 진단 항목이에요. 서로 카테고리가 다르죠. 그래서 분석 준비도와 분석 성숙도 파트는 무조건 출제가 돼요. 준비도가 출제가 되거나 성숙도가 출제되거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17번 문항에서는 바로 분석 성숙도에 관련된 문항이잖아요. 바로 분석 성숙도는 CMMI 기반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활용 능력에 따라서 도입, 활용, 확산, 최적화로 구분하게 돼요. 근데 해당되는 도입 부분에 관련된 설명이었고 그럼 이번에 뭐가 출제할까요? 두 가지 케이스겠죠. 분석 준비도 파트가 출제가 되거나 이렇게도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분석 성숙도의 진단 항목 중에서 확산과 최적화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이 범위 이외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낮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정립해 가시면 됩니다. 17번은 우리 분석을 하는 인력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분산구조, 집중구조, 기능구조로 나누죠. 그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 틀려서는 안 돼요. 출제 유형은 간단해요. 분산구조와 집중구조를 서로 구분하느냐 이 능력을 봐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하고 가야만 합니다. 기능구조는 특징이 없잖아요. 인력 조립 자체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죠. 자, 19번. 자,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옳지 않은 거 나왔거든요. 아래 앞 보시게 되면 데이터 거버넌스 왜 이게 오답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번에 100% 출제될 가능성이 뭐가 있다 했죠? 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 요소 4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관리 체계, 데이터 저장소 관리, 표준화 활동. 요 4개 중에서 100% 출제가 될 겁니다. 형태는요. 데이터 표준화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박스 보여주고 이건 데이터 거버넌스의 어떤 체계 요소를과 관련된 부분이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메모할까요?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가 3가지가 있어요. 꼭 옆에다가 찾아서 메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이 과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과목에 분석 준비도 평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47회 때는 어땠나요? 준비도와 성숙도가 2개 다 출제가 된 거죠. 그죠? 그만큼 중요해요. 자, 하지만 48회 때는 이렇게 준비도와 성숙도가 동시에 출제될 가능성은 그동안에 한 15% 남짓했습니다. 그러니까 47회 때는 약간 특이한 경우의 케이스예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투입할 비용, 예산 확보 수준. 제가 아까 분석 준비도는 뭐라 했죠? 과연 우리 조직에 이런 인프라,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 있느냐를 판단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보기에, 나머지 보기는요, 이와 관련된 파트이고, 이런 비용과 이런 것은 바로 시급성, 뭐 그쪽 난이도, 그쪽 파트이지 분석 준비도의 평가 요소가 아닙니다. 이 과목에서 지금 난이도가 있다. 좀 여러분이 오답률이 높았던 거라고 한다면 20번이 아마 가장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과목을 정리해 가죠. 자, 중간에 피드백 한번 하죠. 속도, 제가 여러분 강의 속도 괜찮으시면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고요. 좀 더 빨리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2번 올려주시면 그 페이스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오늘 휴식 시간은 없어요. 바로 3과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3과목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과목의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3과목은요, 크게 3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R기초와 데이터 마트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또 구분이 되어 있어서, 자, 7장은 뭐냐? 통계 분석으로 되어 있고, 8장은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3과목은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문항의 가중치가 서로 달라요. 똑같이 시간 대비해서 득점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포인트이고, 첫 번째, 그럼 알기초와 데이터 마트는 몇 문항의 출제가 돼요? 문항 가중치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2문항 또는 3문항의 출제가 돼요. 난이도는요, 포인트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은 전체 데이터 분석 파트 3 30문항에서 그렇게 가중치가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상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6장 R기초와 데이터 마트 편입니다. 자, 그럼 뭐가 출제 가중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역시 형광색이 없는 것은 47회 때 등장하는 거죠. 6장에서는요. 상자 그림이 중요해요. 아까 이 과목에서 데이터 탐색이라고 했잖아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요. 그럴 때 상자 그림을 가지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는 시각화 도구가 상자 그림이에요. 그래서 상자 그림이 랭킹에서 항상 6장에서는 넘버 1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비대칭이라고 나와 있어요. 데이터 비대칭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를 들자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정규 분포가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 치우쳐져 있는 분포가 데이터 비대칭이죠.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할 때 데이터의 이런 분포, 밀도 함수를 항상 데이터를 하는 사람은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비대칭을 뭘 가지고 확인하느냐? 중앙값과 해당되는 평균을 가지고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중앙값, 평균값 크기를 통해서 이런 비대칭 여부를 파악해 보기 때문에, 즉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 가중치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 처음 진입하게 되면 막연하게 암기하라 하면 암기되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이론을 접근해야지 그게 지식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과목 할 때는 이게 뭐 때문에 중요하고 데이터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이 좀 부담 없이 진입할 수 있는 것이 3과목 파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데이터 마트가 등장해요. 우리 시험에서 R 코딩이 출제가 안 된 지 벌써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습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R과 관련된 코딩 문제가 5년이 넘게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출문제, R 코딩 문제가 있다면 패스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죠. 우리 3과목이 어려워졌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한 분이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셔서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도 제가 47회 때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데이터 마트와 관련된 것은 2과목, 1과목에서 여러분 개념 정의하는 거랑 똑같아요. 데이터 마트가 뭐라 했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부분 집합이고 특정 팀, 특정 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저장소를 데이터 마트라고 해요. 공유 범위도 다르죠. DW,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DM보다 훨씬 넓어요. 데이터 마트는 그보다 작고요. 이렇게 DW와 DM을 서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오히려 1과목에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런데 우리 6장에서는요. 이런 데이터 마트, 특정 가공된 형태로 저장하게 되는 R의 특정 패키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리쉐입 패키지와 플라이아리안 패키지인데 이 유형의 문제가 5년째 출제가 안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것이죠. 결집값이라는 건 비어있는 값이에요. 근데 데이터 불러오게 되면 항상 비어있는 값이 존재합니다. 그럼 결집값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 결집값을 처리하는 문제. 이상값이라는 것은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해요. 이상값이 있으면
데이터 분석 왜곡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값이 원래 의미가 있는 값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코딩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잡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집값과 이상값이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이고 이렇게 특정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꾸는 방법을 대치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예상되는 포인트가 그럼 이런 대치 방법의 정의가 출제가 되는 것이죠. 완전 분석법의 정의, 해당되는 평균 대치법의 정의, 단순 확률의 대치법의 정의 이런 출제 문제가 등장해요. 유일하게 R에서는 코딩 문제가 6장에서 등장하는 것은 서머리 함수예요. 서머리 함수를 하게 되면 민값, 맥스값,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중앙값, 평균값, 그 다음에 25, 100분위수 값, 75, 100분위수 값이 출력이 돼요. 역시 서머리 함수를 통해서 탐색적 데이터 탐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 서머리 함수가 왜 출제가 되냐면 서머리 함수를 통해서 출력되는 값 중에서 중앙값과 평균값 대소 크기를 비교해서 우리는 데이터의 비대칭도를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서머리 함수의 출력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48에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자, 7번에서 이상값 검색은 한 개의 변수로 검색하는 것을 단별량이란 단어를 쓰게 되고 두 개 이상의 변수로 이상값을 검색하는 걸 다별량이라 해요. 그런데 이 SD라는 것은 한 개의 변수만 가지고 이상값을 검색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딱 한 번 최근에 출제가 됐는데 다별량 이상값 검색이 ESD다. 이런 오답이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출제 예상에서요. 이번 역시 두 문항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랭킹이 뭐라고요? 상자 그립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비대칭도예요. 세 번째 결집값 처리 방법과 이상값의 탐색 방법. 마지막이요. 서머리 함수 해석 보여주고 해석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고 있는 과정이 어느 과정인지, 왜 이 목차가 등장하고 데이터 마트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렇게 의미를 하나씩 새겨가면서 관련된 이론을 학습하시게 되면 약간 좀 막연하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흥미를 느끼면서 여러분 접근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죠. 자, 보도록 할게요. 이 카테고리에서 출제가 되는지요. 21번 어떤 문항? 상자 그림의 문항. 여기서는 상한과 하한 값을 구하는 산수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상한과 하한을 벗어나는 값을 상자 그림은 이상값 검색이라 하죠. 그럼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될까요? 이 문항이 출제가 될 겁니다. 상자 그림은요. 데이터의 빈도수를 파악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야? 그걸 확인해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상자 그림은 이상값을 판단해 볼 수 있나요? 있어요. 하한과 상한을 벗어나는 것은 동그라미가 표현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 상자 그림을 통해서 과연 이게 평균 차이가 있는지 이런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해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반대로 설명하는 오답 보기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48의 예상 문항이죠. 자, 22번 또 상자 그림이 등장했어요. 상자 그림을 통해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한다 했죠. 여기 나와 있는 분홍색 박스를 보시게 되면 가운데 굵은 실선이 있어요. 이걸 중앙값이라 하죠. 이 중앙값이 정중앙에 있으면 정규 분포 모양이고 그 완쪽 1/4분의 값으로 내려앉게 되면 자료가 왼쪽에 치우쳐져 있고 오른쪽 꼬리 분포를 갖고 있다고 해요. 이 해석 문제가 등장하죠. 그동안에는 어떤 히스토그램을 그려주고 문항이 출제가 됐다면 상자 그림을 통해서 데이터 비대칭도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가 22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번이 가장 대표적 문항이에요. 이런 모양을 오른쪽 꼬리 분포 모양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다고요? 평균이 가장 커요. 왜 그럴까요? 평균은요, 아주 큰 값, 이상값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따라서 큰 값에 가장 영향을 주는 평균이 가장 클 수밖에 없죠. 요 크기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이고 확장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우리는 1/4분위수 값에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박스에 표현했잖아요.
1, 4분위수와 3, 4분위수의 엄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약간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파트에서 약간 약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로 1, 4분위수 값의 의미를 새겨가면서 학습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출제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등장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통계 분석 파트 가도록 하죠. 통계 분석 파트에서 형광색이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건요. 47회 차에도 등장하지만 48회 차에도 등장할 것이고요. 그 밖의 형광색은요. 48의 예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통계 분석이 너무 어려워요. 파트가 힘들고 정의도 못하겠어요. 일단 연두색은 여러분 틀려서는 안 돼요. 연두색은 매 회차 여러분의 난이도가 떨어지는 파트이고 이 연두색 파트를 여러분이 틀리게 되면 3과목에서 과락에 관련된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1, 2과목은 너무 열심히 잘하세요. 3과목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3과목에서 늘상 100% 회차별로 등장하는 문항이요. 10문항이 조금 넘습니다. 이 10문항을 여러분 틀리시게 되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10문항이 바로 연두색 파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 2과목처럼 3과목도 어떻게 정리하셔야 되죠? 6장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6장에서는 상자 그림이 중요하대. 상자 그림에서 뭐뭐뭐가 출제가 되고 데이터의 비대칭도는 어떤 문항, 결집값과 이상값 문항 또는 서머리 함수의 해석 문항 미리 이런 것들을 다 챙기셔서 예상해보고 시험에 임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나는 공부 많이 했어 라고 생각하시고 실제 들어가시면 이게 6장의 문제인지 7장의 문제인지 8장의 문제인지 막 혼동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아까 6장에서는 제가 2문항이 출제가 된다 했잖아요. 7장 통계 분석 파트의 통계학 개론 파트에서는 2문항 또는 3문항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영역을 잘라서 설명드리는 것은 3과목이 여러분 어려워하시기 때문이죠. 그럼 7장을 또 한 번 잘라서 01 통계학 개론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러면 47회 차 때 시험 봤던 사람이 왜 어렵게 느꼈을까요? 그동안 통계학 개론 파트에서 문제가 이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 해당되는 통계학 개론 파트 02가 기초통계 회귀분석 파트인데 회귀분석계에 가보시면 회귀분석 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5문제, 6문제. 즉 영역별로 특정 파트에서 그동안 분산되었던 출제 문항수가 통계학 개론 파트와 기초통계 분석에서 거의 3분의 1, 2분의 1에 가까운 문항이 출제가 되니까 그동안 예상컨대 여러분 대부분 관련된 기출문제 가지고 내용을 정립했을 건데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확장해서 출제가 되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출제 유형 변경이 되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해야겠다라는 것 여러분 꼭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물론 제한된 시간 내에 또 다른 형광색 관련된 부분은 다 언급해 드릴 수 없지만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확장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죠. 자, 이건 척도 문제입니다. 해당되는 척도는 100%라 했어요. 우리는 크게 용어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우린 도서에 보시게 되면 범주형 척도란 단어가 자꾸만 등장해요. 또는 범주형 자료라고도 하죠. 우리 범주형이라는 것은 데이터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데이터를 구분한다, 분류하는 역할만 하게 돼요. 그 분류를 하게 되는데 순서가 없는 것을 명목 척도라 하고 순서가 있는 범주형을 서열, 순서 척도라고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케이스는요. 명목을 물어볼 수도 있고 서열을 물어볼 수도 있고 구간 척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 비율 척도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4가지 개념을 가지고서 계속 순환하면서 출제가 된 것이죠.
47의 차일 때 뭐가 등장했을까요? 비율 척도가 등장했으니까 비율 척도는 절대 영점이 존재하죠. 구간 척도는 절대 영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또는 서열 척도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등장할까요? 선호도 조사 샘플을 보여주고 이건 무슨 척도일까요? 라는 유형의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고요. 비율 척도는 사칙 연산이 가능하죠. 가장 많은 정보량을 갖고 있는 것이 비율 척도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준비할 필요 없고 미리 척도는 출제가 되는구나. 그러면 네 가지 출제 케이스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 준비하고 끝. 그 다음부터 정리하면 이와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25번. 우리는 이런 개념이 필요해요. 통계학은 크게 기술통계학과 추론통계학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 시험 문제에서 기술통계학의 정의를 물어보진 않아요. 기술통계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이죠. 데이터 요약하고 시각화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모집단, 표본이란 개념이랑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추론통계는 뭐죠?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해보는 게 추론통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통계학계로 진입할 때 이거는 기술통계의 내용이야. 이건 추론통계의 내용이야. 이렇게 카테고리를 순차적으로 정립하시면 훨씬 이해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표본 추출은 뭐죠? 추론통계학 파트이잖아요. 표본을 올바르게 추출해야지 모집단을 올바르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관련된 먼저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표본 추출은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서 100% 출제가 되겠죠. 우리 무작위 추출이 있고 개통, 그 다음에 층화, 군집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 출제가 될 건데 제가 하단의 박스에 설명드렸고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층화와 군집의 특징을 꼭 구분하셔요. 틀림없이 이번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26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6번 표본 오차, 비표본 오차 나왔어요. 추론 통계 파트죠. 그죠? 근데 표본 오차라는 건 뭐죠? 이거는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표본 오차라고 해요. 비표본 오차는요. 표본 추출과 관련이 없죠. 이건 무조건 조사하다가 왜곡되거나 코딩 잘못되거나 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표본 크기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개념 정의하기. 그런데 약간 이론적 파트이지만 자, 여기 어떤 개념과 관련되어 있냐면 중심 극한 정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제가 박스에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요. 이번 48회 때 틀림없이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다음 중 중심 극한 정리와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될 거고요. 자, 중요한 두 포인트만 형광색으로 해놨어요.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일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이거는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예요. 분산에 대한 분포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반대로 설명하면 오답이에요.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왜? 같은 카테고리 문제예요. 이와 같은 26번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단에 있는 거 표본 추출과 관련된 중심 극한 정리 이론의 파트에서 또 카테고리 갖고 와서 출제될 수도 있지만 강력한 예상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7번 우리 해당되는 가설 검정할 때 가설이라는 것은 주장이에요. 주장이 올바르냐 그릇되냐 이거를 판단할 때 우리는 가설 검정이라 하게 되고 이 가설 검정을 할 때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47회 차일 때 문제에서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가설 검정을 할 때 검정 대상은 무엇이냐? 귀무가설이에요. 귀무가설이라는 것은 일반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내가 깨트릴 수 있으면 귀무가설을 기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귀무가설을 반박할 증거가 없으면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죠. 결코 대립가설을 기각하는 게 아니에요. 즉 여기에서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는 표현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답이고 그 이유를 제가 박스 안에 넣어놨습니다. 또 하나 예상컨대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니까 항상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 형태에 따라서 1종 오류, 2종 오류 구분할 수가 있고 검정력은 오류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문제가 이번 파트의 출제 문제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28번도 유의수준이라는 것은 잘못된 키워드가 뭐냐? 최소란 단어가 잘못된 키워드예요. 말 그대로 이 정도 허용은 해줄게 라는 의미가 유의수준이죠. 그래서 최소 대신에 최대가 들어가야 할 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하단에 나와 있는 p-value라는 것은 유의 확률이에요. 알파라는 것은 유의 수준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출제 포인트이고 여러분이 한 번쯤은 꼭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또 한 번 쪼갰다 했잖아요. 7장 01이 통계학 개론이고 02가 기초통계 분석이에요. 회귀 분석이에요. 그런데 25년도를 돌이켜 보게 되면 회귀 분석이 너무너무 가중치가 상승했어요. 회귀 분석에서 문항이 너무 많이 출제가 됐죠. 한편으로는 너무 정성이 출제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회귀 분석 문제는 너무너무 많아요. 회귀 분석 문제는 너무너무 많거든요. 호불호가 갈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빨리 문제를 내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8장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의 문항수는 점점점 감소하는 반면에 7장의 통계 분석의 기초 통계 분석 파트, 통계학 개론 파트의 문항수는 상당히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형광색 2번 48회차 등장할 문제고 얼마만큼 등장했기 때문에 등장했길래 회귀 분석 파트가 많아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29번 탐색적 데이터 분석 말이 또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답이 뭐로 되어 있냐면 동일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 재현성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자, 이런 것들 내가 하나의 특정 모델링을 하게 되고 이 결과를 가지고서 정말 제대로 내가 과대적합에 걸리지 않고 제대로 모델링을 판단하는 단계를 의미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그거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박스 안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2과목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가보시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과목과 3과목에서 걸쳐 있는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30번 또 회귀 분석 파트입니다. 자, 회귀 분석에서 여러분 이 문항이 아마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 우리 29번 문항도 처음 등장했던 문항입니다. 아마 29번, 30번 말은 상당한 수의 오답률이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좀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쉽게 내용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SSE라는 것이 뭐고, 자, 이 값을 이용해서 MSE 값을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 그 수식을 제가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왜 공식이 n-2가 들어가게 되고 그 n-2라는 걸 왜 해야 하는지도 밑에 거기에 서술 형태로 달아놨거든요. 자,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수식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물론 왜 해야 하는 이유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분산 분석표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분해하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할 때 중요해요. 모형의 적합도 평가라는 것은 여기에 표현을 되어 있지만 회귀 모형이 얼마만큼 잘 설명하고 예측하는지를 우리는 모델의 적합도라고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결정계수가 그 대표적인 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지표가 결정계수이죠. 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회귀 분석의 분산 분석표가 계속 끊임없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식만 이용해서 구하면 산수니까 금방 구해지지만 여러분이 이걸 하나하나 모델의 적합도 평가 지표가 결정계수이고 결정계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꼭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분산 분석표가 도서에 보시면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이 30번까지 득점해 달라고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1, 2과목에서 제가 당부드렸던 것만 여러분이 문항수를 확보하게 되면 말 그대로 3과목에서는 14문항에서 16문항 사이 정도 득점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난이도가 평이하게 등장하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3과목 30문항 중에서 한 4과목 4문항 또는 5문항은 아마 여러분이 피부상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파트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죠. 따라서 29번, 30번은 여러분이 득점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31번도 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험은요, 3과목에서 이런 과락을 면할 수가 있느냐. 대부분 불합격 하시는 분을 보게 되면 3과목에서 과락자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은 미리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1, 2과목에서 너무 잘하세요. 그러면 1, 2과목의 시간을 조금 줄이고 3과목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31번. 또 회귀분석에서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다중공성성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다중공성성에 관련된 정의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로이스트 회귀분석은 다른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에 있는 겁니다.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번 회차에 등장할 가능성이 꼭 많습니다. 여러분이 L1 규제라는 걸 라쏘라 하고요. L2 규제를 리찌라고 해요. 요 구분하는 거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이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참고로 우리 이 47회차 문제풀이는요. 별도로 여러분 어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과 같이 이렇게 오버랩해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문항이 이렇게 R을 이용해서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지만 해당되는 HP, DRAT, WT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독립변수라 하게 되고요. Intercept, 이건 절편이라 하죠. 자, 쭉 따라가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PR이 있습니다. 이걸 유의 확률, P-value라 하게 되고 그 옆에 별표가 2개 없고 별표 3개 이렇게 독립변수별로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별표가 1개라도 있으면 그 독립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함수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보기가 4번이에요. 그런데 문항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해당되는 DRAT라는 변수는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요. 왜? P-value가 별표가 1개도 없기 때문에. 그럼 걔를 빼고 다시 다중회귀 분석을 돌리게 되면 이 보이는 출력하는 식과 다른 회귀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대로 걔를 빼고 이렇게 함수식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한 번이라도 실습해 봤다면 금방 알 문제이지만 여러분이 대부분 실습 같은 걸 할 시간도 없고 우리는 실습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해보지 않았는데 말로써 설명을 하니까 약간 이해가 떨어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런 유형을 어떻게 여러분이 해결하시냐 하면 제 도서에 보시게 되면 회귀분석 파트만 따로 몰아져 있습니다. 어플에도 있어요. 그럼 어플을 보실 때 해당되는 3과목의 통계 분석에 기초 통계 분석을 하게 되면 관련된 회귀 분석 문제가 한 50문제 또는 60문제 이렇게 딱 카테고리가 묶여져 있습니다. 걔를 쭉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면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아시게 돼요. 이 케이스가 엄청 많은데 다 찾기는 어렵겠죠, 그죠? 하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학습해 보시면 훨씬 막연하게 그냥 내가 모르는 거 패스하고 그런 것보다는 훨씬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33번 또 회귀분석 파트예요. 자, 다중공성성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했고 자, 다중공성성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박스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분산은 항상 같다. 분산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 다중공성성인데 잘못된 것이죠. 막연하게 암기하지 마시고요. 왜 분산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제가 박스 안에다가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왜 오답인지 확인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보도록 할게요. 34번 역시 회귀분석 파트입니다. 이걸 결과 해석하는 문제가 등장했죠. 여러분이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student yes라는 게 있고요. default yes가 있습니다. 이렇게 범주형 변수 1, 0으로 되어 있는 걸 더미 변수라고 해요. 해석할 때요. student yes가 앞에 개수가 뭡니까? 마이너스 38점 얼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음수니까 뭐보다? 종속 변수가 소득이잖아요. 그럼 students yes가 앞에 음수니까 뭐보다? students no보다는 소득이 적은 거예요. 이 해석 관련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범주형 변수의 독립 변수를 어떻게 해석하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죠. 자, 34번 이와 같은 회귀 분석 파트입니다. 자, 35번 또 역시 회귀 분석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더미 변수와 관련된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해당되는 private yes가 앞에 12.956이라 해서 양수잖아요. 그러면 yes가 사립학교고 공립학교가 no잖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졸업률이 높다라고 해석하는데 낮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회귀분석 파트가 몇 문항이 출제가 된 거죠? 3문항, 4문항, 5문항, 6문항, 7문항까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역 출제 문제에서 실패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게 되면 어떨까요? 8장에서는 구멍이 숭숭숭 생기는 거죠. 말 그대로 꼭 출제가 돼야 할 파트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47회 때 아마 회귀 분석을 약간 패스했던 분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한편으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 7장 우리 다별량 분석 파트 가도록 할게요. 다별량 분석 파트에서는 2문항 또는 3문항에 출제가 됩니다. 상관 분석은 100%고요. 주성분 분석도 100%입니다. 다차원 척도법은요. 회차별로 약간 한 템포 패스해서 출제가 됩니다. 47회 차일 때는 다차원 척도법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따라서 48회 차일 때는 시험 문제에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30번에 보시면 상관 분석에서는요. 피어슨과 스피어만의 차이점이 출제가 됩니다. 이번에 예상되는 것은 공분산에 대한 하단의 형광색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확률 변수가 독립이면 공분산은 0이지만 공분산이 0이라고 해서 반드시 독립인 것은 아닙니다. 이 문구를 잘못 표현하는 오답을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이유는 제가 박스 안에 표현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10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0개 정도 여러분이 개념을 확실히 하시면 상과목에서는 결코 여러분이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이죠. 37번 우리 주성분 분석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때론 2문항까지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주성분 분석입니다. 그래서 주성분 분석에 관련된 정의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형광색으로 되어 있어요. 주성분은요. 분산을 최대로 하게 되는 축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분산이 가장 큰 축이 1주성분이 되는 거고 1주성분과 직교하는 것이 2주성분이 되는 것인데 1과 2주성분은 서로 독립관계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반대로 설명하는 오답보기이고 메모 좀 할까요? 우리 아래서는 프린컴, PR컴이라는 걸 이용해서 회귀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기출문제 보시면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분석 결과, 회귀 분석, 주성분 분석을 한 결과를 해석하는 문제가 이번 회차에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플 많이 쓰세요. 그 안에 보시면 여러분이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8번 결국에는 이거 주성분 분석이죠. 주성분 분석은 차원 축소 기법이에요. 몇 개의 주성분으로 축소를 할까? 그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클릿 플롯입니다. 그래서 여기 엘보 포인트에 해당되는 주성분 수 4개일 때 우리는 주성분의 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38번 문제는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격가지로 확장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주성분의 분산의 비율 또는 해당되는 스클릿 플롯을 통해서 우리는 주성분의 수가 몇 개인지 또한 고유값이 평균 1 이상이 해당되는 것인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고려해서 주성분의 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상컨대 다음 중 주성분의 수를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자, 우리 시계열 예측 파트로 가죠. 시계열 예측에서는요, 두 문항에서 세 문항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상성은 출제가 됐고요. 47회 때 모형식별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48회 때는 뭐가 나올까요? 이동평균과 지수평활법의 정의를 잘못 설명하는 거. 분해 시계열은 네 가지가 있는데 정의를 찾는 문항. 그다음에 비정상 시계열을 정상 시계열로 할 때 하는 방법. 이게 48회 때 예상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상성과 관련된 문항 세 가지가 등장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정상성과 관련되지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3번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혼동하는 것이 세 번째예요. 정상성 세 번째. 자, 정상성 세 번째 뭐가 있냐? 자, 보시면 데이터와 평균과 분산이 일정하고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두 시점 사이의 공분산이 시점 자체가 아닌 시간 간격을 갖고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정상성 세 가지 말고 네 가지 보여주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세 번째 조건을 다르게 표현해서 시점에 관련되어 있다. 시차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바꿔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세 번째가 시차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단에 표현해 드렸고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0번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어요. 아마 47회 때 이 문항을 보고 오답률이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계열 순서가 제가 하단에 표현해 놨는데요. 먼저 우리 시계열 그래프를 그려봐요. 그래서 평균이 일정한지 분산이 일정하지 않은지 정상성을 먼저 확인해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해당되는 정상성을 만족하지 못하면 뭐 해야 되죠? 차분해 줘야 돼요. 차분 정의도 중요해요. 그래서 차분해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는 ACF, PACF 자기 상관함수와 부분 자기 상관함수의 특성을 보고 이건 AR 모양이야, MA 모형이야, AR, MA 모형이야 이렇게 식별하는 것이죠. 순서와 관련된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40번 문항은 여러분이 득점하시기에는 어려웠을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1번. 자, 우리 백색 소음, 화이트 노이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상 시계열이에요. 이건 이미 기출문제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오답률은 낮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제가 형광색으로 해놓은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은 AR 모형, MA 모형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 정의를 다른 용어로 서로 역크로스로 오답 보기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8회 때는 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거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 가도록 할게요. 원래는요, 정형 데이터 마이닝에서 15문항이 출제되는 게 맞아요. 전체 30문항에서요. 그런데 앞에서 너무 통계학 개론, 기초 통계 분석 또는 시계열 예측 또 포함이고 앞부분에서 너무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볼까요? 몇 문항이 출제가 되는지요? 8문항 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동안 출제 유형과는 사뭇 다른 패턴이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정형 데이터 마이닝도 쪼개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데이터 마이닝이 있어요. 이게 보시게 되면 우리 모형평가 파트가 중요하죠. 혼동 행렬을 이용한 다양한 모형평가 지표가 있어요. 민감도, 특이도, F1값 예상되는 문항이고 100%입니다. 그 다음에 ROC 커브도 정의를 내리는 문제가 이번 회차에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맨 끝에 교차 검증 기법 중에 홀드압과 보스트랩, K폴드가 있어요. 얘는 100%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48회차에 따른 회귀 분석 파트가 확 줄어들 것 같고요. 그 문항이 아마 8장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에서 형광색 포인트 파트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7회차는 일반적인 패턴이 아닙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이고 그동안에 출제됐던 유형이라 한다면 거의 5% 이하에 들어갈 정도로 특이한 출제 유형이었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죠. 42번은 유형의 문제는 100%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 문항이 특이도가 나올지 또는 accuracy, 정분류율이 나올지, precision, 정밀도가 나올지만 정해져 있지 않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은 내가 여러 유형의 분류 모형의 평가 지표를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된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8장의 분류 분석에서는 뭐가 있냐면 분류 분석에서는 그동안에 3문항에서 4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앞에서 회계 분석 파트에서 너무 많은 문항이 차지하는 바람에 정말 출제되어야 할 파트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47회 때. 그래서 여러분 48회 때는요. 로지스틱 회계 분석과 일반 회계 분석의 차이, 의사결정 나무의 불수도 측정 지표를 할 수 있는 진입값, 엔트로피 지수 반드시 기억하기. 그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의 형태, 타겟 변수가 이산일 때 분류나무, 연속형일 때 회계나무를 하는데 각각에 쓰는 불수도 측정 지표가 달라요.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 중에서 의사결정 나무 중에서 KD와 카트가 있습니다. 어떨 때 카트를 쓰는지 기억하기. 또한 의사결정 나무만의 특징이 있어요. 교호작용 파악하기 쉽다, 비모수적 모형이다. 이런 특징을 구분하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앙상블 모형은요. 늘상 100%였어요. 그게 배깅이 출제가 될지 부스팅이 출제될지 몰랐고 랜덤 포레스트가 이번에 회차별 순서입니다. 기억하셔야만 하죠. 자, 43번에 인공신경망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에서 활성함수가 등장하는데 활성함수의 역할은 비선형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인공신경망의 은익층이 2개 이상인 걸 딥러닝이라 하죠. 딥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층을 쌓아서 비선형 데이터, 경계 라인을 만들어서 복잡한 분류 모형을 가능한 것이 바로 딥러닝의 관점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활성화 함수입니다. 활성화 함수 중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것은요. 0, 1, 이진 모형이죠. 그래서 출력 결과가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죠. 활성화 함수는 선형 함수다. 오답입니다. 대부분 비선형 함수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것이 기울기 소실 문제가 있습니다. 기울기 소실 문제 정의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자, 미리 예상해 봅니다. 자, 44번. 참, 이 문제가 아마 그동안 47회 문제 중에서 처음 등장한 문제고, 바로 소프트맥스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 번 출제가 됐지만, 이렇게 함수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처음이었습니다. 따라서 44번 같은 유형의 문제는 그냥 답 문제와 해당되는 박스의 내용만 보고 체크하셔도 되고, 어떻게 보면 소프트맥스 활성함수의 특징을 오히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맥스는 다범주 분류를 할 때 쓰는 활성함수죠. 그래서 확률로서 출력하기 때문에 그 클래스의 확률의 합은 1입니다. 자, 이게 바로 소프트맥스고 늘상 이런 형태의 유형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47회에만 특화되어 있는 문제이고 일반화시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45번 늘상 출제됐던 문항입니다. 우리는 배깅과 부스팅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배깅은 부스트의 방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분산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고요. 부스팅은 순차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편향, 바이어스에 초점을 두는 앙상블 모형이죠. 이렇게 배깅과 부스팅 정의가 서로 다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이 단어가 서로 바뀌게 되면 오답이겠죠. 그래서 45번은 1, 2, 3, 4번 보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군집 분석 가도록 합니다. 자, 군집 분석에서는 두 문항 내외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는 KB인지의 프로세스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출제가 되거나 밀도 기반 군집이 있습니다. 포인트는 밀도 기반 군집할 때 군집수를 설정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출제가 되고요.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 방법입니다.
앞에 나와 있던 혼동 행렬은 뭐예요? 지도 학습이에요.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이니까 이런 계량적 지표가 지도 학습과 동일하지 않죠. 그러면 군집 분석 얼마만큼 잘했는지 평가할 길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실루엣 개수, 엘보 기법, 덴드로그램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46번에는 계층적 군집을 할 때 병합하는 방법에 따라서 중심, 평균, 완전, 와드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나네요. 저번 회차 할 때 와드가 나온다 했는데 와드가 출제가 됐죠. 그러나 이번 회차에서는요. 중심, 평균, 완전 이런 계층적 군집 분석의 병합 방법은 100%에 가깝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또 하나 47번은 난이도 있는 파트였습니다. 제가 하면서 얘는 난이도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까지 득점할 수는 바라지 않아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문제가 47번 문항이고요. 여기 보기 1, 2, 3번이 다 중요하고 왜 여기 나와 있는 SOM이 오답인지 그 이유를 제가 박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이 박스에 나와 있는 경쟁학습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BM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왜냐하면 SOM이라는 건 뭡니까? 차원 축소인 동시에 군집합니다. 비슷한 것끼리 같은 노드에 다 모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동일하게 어떻게 수에 자동으로 배정이 됩니까?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포인트가 있다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동안 SOM은 비지도 학습입니다. 앞에 인공신경망은 뭔가요? 지도학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SOM에 대한 구조가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SOM이란 구조랑 인공신경망 구조가 서로 달라요. 꼭 메모하셨다가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예상되는 문항이고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48번 문항. 이건 늘상 있던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혼합분포 군집에서 EM 알고리즘을 쓰게 되는데 제가 박스에 여기 표현했던 건 뭐냐? 막연하게 EM 알고리즘이 뭐라고 암기하라 하면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니까 그러면 왜 혼합분포 군집에서 EM 알고리즘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약간 눈높이를 낮춰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혼합분포 군집 말 그대로 여러분 혼합 주스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과즙이 섞였다 가정합시다. 자, 이 혼합 음료 과즙은 어떤 음료, 어떤 과즙이 들어있을까와 관련된 것이 바로 혼합 분포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선 난이도는 약간 떨어져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는 여러분한테 어렵지만 늘상 혼합 분포 군집은 EM 알고리즘이라는 게 늘상 기출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오답률은 높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9번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층적 군집과 비계층적 군집의 차이점이 하단에 있어요. 계층적 군집 분석은요, 초기값 설정이 없어요. 결과가 항상 같아요. 하지만 비계층적 군집이라 할 수 있는 K 평균은요, 랜덤하게 자기가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결과, 이 K를 몇 개로 할지에 따라서 계속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설명을 반대로 하게 되면 오답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연관 분석에서 한 문제 등장했어요. 원래 연관 분석은 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어요. 연관 분석의 측정 지표를 할 수 있는 우리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가 늘상 출제가 됐었고 연관 규칙 학습의 장단점이 그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또한 연관 규칙의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이 알고리즘의 프로세스 순서가 이번 회차에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하지만 50번의 47회차 문제에서는 가장 쉬운 지지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길게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20분을 진행해 왔죠. 여러분이 남는 시간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를 말씀드리죠. 자, 오늘 했던 교육자료의 1과목과 2과목 출제 예상을 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학습을 한다. 내가 모르는 부분은 찾아서 그 출제 예상 부분에 주석을 달아놓고 더 이상 내용을 확장시키지 않습니다. 자, 1, 2과목을 내가 순서를 다 암기할 정도까지 그렇게 된 상태에서 3과목을 진입하도록 합니다. 3과목을 진입하되 관련된 분야가 어렵다면 어플에서 특정 파트만 발췌해서 계속 관련된 문항을 풀어보면서 이해도를 높여가도록 합니다.
그런 와중에 1, 2과목의 출제 예상은 계속 짧은 시간 동안에 돌려서 회독을 높이도록 합니다. 그 상태에서 시험 남겨두고 한 3, 4일 기출문제를 보게 되는데 문제와 답, 그때는 1, 2과목을 짧게 보고 3과목에 있는 내용 등을 주로 살펴보시면 우리 시험은 결코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